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방송 라라의 힐링 공감 라라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게스트 정현입니다. 님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정현님이 너무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잠깐 쉬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저 혼자서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방송을 무편집 으로 처음으로 시도해 봤는데 제가 2016년에 팟캐스트 시작한 이후로 뭐 라방이야 그렇다 쳐도 유튜브 라방은 그렇다 쳐도 처음이었어요. 방송을 준비했는데 편집을 안 하고 내보는 게 처음이어서 저의 엄청난 수치심이 건드려져서 '괜찮을까? 너무 산만하지 않을까? 너무 정신없어서 듣기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도 편집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에 2 주를 보냈어요. 혼자서 방송 들어보면서 '괜찮나? 이상하지 않나?' 이러면서 혼자서 엄청나게 검열을 하면서 2주 동안 종종 되며 걱정했는데 걱정과 달리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서 잘 듣고 계신지 괜찮은 건지 아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음 제가 막 2016년 초에 혼자 팟캐스트 할 때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뭐 그때 구독자가 한 18명 막 이럴 때 "듣고 계시면 응답해 주세요." 맨날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지금도 8 년이 지나 같은 마음입니다. 듣고 계신 거죠? 듣고 계시죠 여러분? 아주 소수의 정말로, 정말로 저에게 애정을 갖고 계신 소수의 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감사한데 듣고 계시다면 저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또 남겨 달라고 부담스러우시니까 하트 하나씩만 남겨 주세요. 유튜브에서도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여기 있어요. 듣고 있어요."라는 표시로 하트 하나만 남겨 주세요. 이렇게 하트를 구걸해 봅니다. 근데 저 그거 알아요. 제가 어디에 댓글 하나 안 남긴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상품평 안 남기고 뭐 적립금 준다 뭐 한다 해도 절대로 상품평 안 남기고 누군가의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일은 진짜 1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거든요. 사실 저도 좋아요도 잘 안 누르고 다녀요. 왜냐면 좋아요를 누르면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반영이 돼서 계속 피드에 뜨기 때문에 진짜로 웬만하게 감동받지 않고는 좋아요나 댓글을 안 남기는 성향의 사람인지라.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8년 동안 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놔뒀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평균 1 에서 3만 회 정도 있거든요, 팟빵에서는. 조회수가 그 정도가 나오더라도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10,000분 이상, 10,000명 이상 최소 듣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8년 동안 했던 150회 정도의 팟캐스트에 달린 댓글 수가 100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듣고 계시지만 저와 같은 성향이시라서 댓글을 다시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일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씩씩하게 꿋꿋하게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 혼자서 북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와. 네. 씩씩하게 계속해 볼게요. 무편집이라서도 지금 되게 뻘쭘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사카모토 마사미치의 초의식이란 책이에요. 2006 년에 나왔던 책이라서 절판되어서 지금 아마 구하시긴 힘들 거예요.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초의식이란 단어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초의식, 잠재의식, 상의자 이게 다 무슨 뜻일까? 어떻게 다르지? 초의식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때 찾아봤던 책이고 이 책을 읽고 '아 초의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딱히 알게 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잘 모르겠어서 초의식 명상이라는 책도 한 권 더 찾아서 보고 유튜브에도 많이 검색하고 여기저기 보면서 오히려 알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초의식이 이거구나.'라고 딱 선명하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건 초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초의식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제가 좀 답답했던 부분들 '아 뭔가 이건 안 맞지 않나? 이상하지 않나?'라고 좀 꺼끌꺼끌했던 부분들을 좀 이 책이 약간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시원하게 긁어줬다? 그런 부분이 좀 이 책에서 좋았고 오늘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뭐 초의식이 무엇인지, 초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끌어당겨야 되는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들, 제가 겪었던 오류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숨 한번 쉬고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이루어진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면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지 우주는 무한하고 돈도 무한하고 모든 게 무한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끌어당길 수 있다가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뭐 시크릿에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끌어당기면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끌어당김으로 제가 의도한 것을 어렵지 않게 그냥 의도하고 그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을 반복하는 훈련만으로도 제가 뭐 집이나 남편이나 저의 차나 제가 운영하는 공간이나 또는 뭐 원하는 정보나 원하는 돈이 온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근데 다 된 건 아니란 말이죠. 다 됐으면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돈이든 집이든 차든 뭐 관계든 다 얻었을 텐데 일부의 것들은 얻었지만 일부의 것들은 얻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 믿음이 부족한 거다. 네가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간절히 계속 원하지 않고 어떤 기분 좋은 느낌 이 상태를 받은 줄로 알라." 이런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면 받은 줄로 알고 이미 받은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거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못 얻은 거다. 또는 그것을 너무 얻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네가 온전히 믿고 편안하게 내어 맡긴다면 너는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증언들도 이제 이런 책들에서는 막 이어지잖아요. 원하는 것을 "어머 이뤘어요." 뭐 "복권에 당첨됐어요." 뭐 "직장을 옮겼어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뭐 이런 이제 간증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안 된다고 하기엔 되는 경험이 많았고 된다고 하기엔 진짜 원하는 거는 못 가져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믿기도 뭐하고 안 믿기도 뭐한 이런 상황. 이것들이 저도 좀 오랫동안 했던 고민들이었어요. 특히 제가 또 했던 고민 중에 하나는 제가 자궁이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생리통도 되게 심하고 자궁에 혹도 있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생리혈도 많아서 되게 많이 아프고 평생을 거의 빈혈에 시달렸고 그러다 결국은 자궁 전체가 혹으로 변하는 자궁 성근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아주 많이 아팠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아주 많이 아프다가 이제 40대 초반에 결심을 하고 자궁 적출술을 하게 됐어요. 자궁의 일부 혹으로 변한 부분을 이제 절제하고 없애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확언, 끌어당김, 기도 등등을 했던 거죠. 저도 건강해지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무엇이든 끌어당기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내 자궁은 점점 건강해집니다. 또는 나는 모든 내 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서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뭐 나의 모든 세포들이 다 건강하고 생기롭게 변합니다. 뭐 이런 확언들을 했겠죠. 그런데 자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어요. 점점 나빠졌고 나빠질수록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끌어당김을 덜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믿고 해 보자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결국은 자궁이 아팠고 자궁을 수술했고 수술하고 나서 건강해졌냐면 또 자궁이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몸 전체가 또 좀 안 좋아지는 지금 그런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요. 결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평생 저는 자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슈를 겪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 끌어당김을 통해 자궁이 건강해진 건 아닌데 이게 저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음. 지금 말하다 보니까 꼬이니까 꼬이는데 계속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잘 얘기해 볼게요. 그 자궁 건강에 대해서 계속 끌어당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마음 공부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많은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심리적인 것들을 공부하면서 뭐 제가 의심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내 무의식이 원치 않나? 나는 내 자궁이 아픈 걸 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은 바라고 있어서 아프기 때문에 생기는 이점이 있어서 의식적으로는 나으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낫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어요. '그럼 그 무의식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나도 모르게 이 아픈 것을 갖고 있는 무의식이 있을까?'라는 의심도 아주 오랫동안 했었고 또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어떤 상담에서 전생 리딩에서 제가 자궁이 아픈 것이 저의 전생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제가 자식을 갖지 않게 되는, 자녀를 갖지 않게 되는. 근데 다행히 저는 뭐 자녀를 너무 원하진 않았거든요, 출산을. 그래서 내가 아픈 게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라면 나는 이번 생에서 계속 아프면서 그때 쌓았던 카르마들을 해소하고 청산하고 정화하는 게 또 제가 할 역할인데, 이게 낫기를 바라면 안 되지 않나? 그냥 이 아픈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 그것과 연결해서 내 영혼이 필요해서 이번 생에서 내 자궁이 약하게 태어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둘씩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필요해서 해놓은 세팅일 수도 있잖아요. 이번 생에 필요한 이런저런 관계와 어떤 설정들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야 되나?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효함을 경험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공유해 줄 만큼 이 이슈를 내가 끌어당겨야 되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나? 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뭐 비슷한 예로는, 또 다른 예로는 제가 19년부터 책을 출간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출판과 관련된 제가 학원들 끌어당김을 했었겠죠. 그래서 나는 아주 뭐 건강하고 즐겁게 재밌게 19년도에 책을 출간합니다. 출간하고 뭐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학원을 했겠죠.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5년 후에 책을 냈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즐겁고 재밌고 쉽게가 아니라 뒤지게 고생을 했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고생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울증에서 나은 거 다음으로. 근데 돌아보면 그 5년의 시간 동안에 그 헤맴과 모름과 고통과 그 끈질긴 인내가 저에게 엄청 필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엄청 제가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내면의 힘이 키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삶을 되게 더 선명하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쉽고 즐겁고 재밌게 올해 책을 냅니다라는 확언을 하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주에 내어 맡깁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바라는 게 옳았을까? 이런 의문이 저도 수년간 계속됐었죠. 그래서 뭐 제가 혼자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학원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건 일단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걸림돌이 없어야겠죠. 그러고 의식적으로는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원하지만, 겉으로는 원하지만 원치 않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자가 되면 불행해질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원치 않고 있는 이런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확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집착하지 않은 것, 그것을 얻으려고 너무 열심히 확언한다거나 밤낮으로 열심히 한다거나 꼭 얻지 않으면 안 돼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결국 두려움에 확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무의식에 걸림이 없는 것, 집착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음. 근데 내가 안 끌어당겨진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지 내가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해 놓은 학원을 녹음해 놓고 매일 듣는데, 녹음해 놓고 듣다 보면 '정말 이걸 내가 원하나?' 처음에는 원해서 학원문을 작성을 해서 녹음을 해 놓고 자기 전에 아침마다 듣는데, 듣다 보면 '지금 그걸 원하진 않는데.'라고 점점 선명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끌어당겨지는 건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초점이 안 맞는 것이 있거나, 또는 내가 집착이 너무, 그걸 가져야 된다는 집착과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구나.'로 대충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 석연치 않았던, 뭔가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좀 시원하게 긁어준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혼자 하는 것도 이게 라방과 다른 어려움이 있네요. 저만 혼자 힘든 마음, 뗀뗀한 마음이 느껴지지만 계속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책에서 말하는 끌어당김, 확언,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끌어당긴다면 잠재의식에는 제한이 없다.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 있다. 에서 두 가지 걸렸던 것들을 되게 속 시원히 말해주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주의 인과 법칙이에요. 우주에는 법칙이 있어요. 우주에는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은 정말로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인과 법칙. 내가 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는 것. 결자해지라고 하죠. 음, 인과응보라고도 하고요. 이 인과 법칙. 그래서 끌어당김에서는 마음만 바꾸면 돈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이고 제가 지금 짐보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더니 말할 때마다 좀 통통 튕기네요. 진정하고 안 움직이게. 네. 허리가 아파서 좀 허리 근육을 키우려고 짐보리 위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이 끊어졌는데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무엇이든지 다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끌어당김에서는 "인과율을 무시한다."라고 딱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저희 자궁이 아팠던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던 거죠. 이번 이 전생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생이란 개념은 저한테는 알고 나면 더 편해지는 개념이었어요. 이해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 갖고 태어났지? 왜 부자애 막 뭐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뭐 외모도 너무 예쁘고 이런 사람은 뭐지?' 근데 그럴 때 우리 되게 흔하게 하는 말 있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한테 그러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전생의 개념을 알면 그냥 좀 '이번 생에 왜 나는 못 가졌지?'라는 그런 결핍이나 원망의 마음이 좀 사라진다? 전생이 있다 없다 사실이다 아니다 보다 저에게 중요한 건 전생이란 개념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예요. 그걸 알 때 내 마음이 좀 더 편하게 다스려지고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더 이해가 잘 되게 됐다? 예를 들면 저는 작곡을 배운 적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잘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배웠지만 또래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치게 됐거든요. 감각이 좋았죠. 그럼 이 감각이 제가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갖고 태어났냐? 우주의 법칙에는 이 원인과 결과가 다 있기 때문에 전생에 제가 어느 생에선가 열심히 가꿔 놓은 거죠. 가꾸고 갈고 닦아 놓고 훈련을 해서 익숙해진 걸 이번 생에서 무의식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재능들도 전생의 개념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5살 때 바이올린 너무 잘 켜는 사람들 전생에 해 놓은 거죠. 뭐 운동을 되게 뛰어나게 잘한다거나 뭐 노래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그래서 가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깊은 소울을 뿜어내는 그런 가수들을 보면 '하다 왔네. 하다 왔어.' 이런 말들을 저도 모르게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 전생 얘기와 연결해서 전생을 믿든 믿지 않으시든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 주세요. 음. 그래서 다시 이어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끌어당겼고 무언가를 원했는데 그게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그럴 만한 일들이 쌓여 있다인 거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씨앗을 안 뿌렸는데 예를 들면 나는 1,000만 원이 들어온다. 1,0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한 일도 없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로또 한 장도 안 사 왔는데도 1,000만 원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1,000만 원이 들어왔다면 나는 1,000만 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업보들을 전생이든 이번 생이든 어느 생에서든 쌓아온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번 생에 받은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도만 한다고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생기는 건 아니다. 음. 제가 인도에서 배웠던 게 우리 우주에 카르마 통장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우주에 카르마 통장에 업보라고도 하죠. 업이 내가 쌓은 선한 일들에 대한 카르마 통장의 업보도 쌓이고 또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업보도 쌓이고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선업은 안 쌓으면서 나쁜 일만 계속하면은 악한 일의 카르마가 쌓이고 근데 이 카르마가 꼭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악한 일을 했어. 그럼 내가 원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우주의 법칙, 결과로 악함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겠죠.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이 없다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누군가의 뺨을 때렸으면 어느 날 제가 어느 생에서든 그 생이든 다른 생에서든 뺨을 맞겠죠. 그냥 예외 없는 법칙이다.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끌어당겼는데 뭘 받았다면 그거는 단지 내가 생각을 바꿔서 끌어당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원인이 될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재능이 많은 것도 전생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재능이 많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재능을 또 갈고 닦는 노력을 해야 또 무언가 결과를 내거든요. 그럼 재능이 있다는 얘기는 전생에 열심히 갈고 닦은 노력이 있다는 거고 그 재능을 또 훈련했다는 얘기는 이번 생에 또 내가 그 재능을 갖고 나태해지지 않고 뭔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과 현생에서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뭔가 이 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되게 커. 그냥 그런 거 있죠. 누구한테 전화가 왔으면 좋겠어. 누가 나 뭐 먹고 싶은데 이런데 갑자기 그 짠 하고 나타난 때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끌어당김. 은 의도한 대로 누구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먼저 오고 뭐 먹고 싶다 하는데 누가 우연히 그걸 딱 사 갖고 오고 이런 일은 정말 너무 일상적으로 자주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주 큰 소망이라면 아주 거대한 소망이라면 그리고 그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소망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끌어당김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인과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과 법칙은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만약 끌어당겼는데 뭐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인과 법칙에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무 큰 거를 원한다면 어쩌면 그건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일 수도 있겠네요. 전생부터 쌓아온 걸로 이번 생에 요만큼까지 진도를 나가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걸 원하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그때쯤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생물학의 법칙. 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팔이 생긴다, 팔이 생긴다, 팔이 생긴다 의도한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팔이 없게 태어났는데 팔이 생길까요? 제가 지금 자궁을 수술해서 자궁이 없는데 내 자궁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 자궁이 생겨날까요? 이거는 좀 생물학의 법칙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난다, 난다, 나는 날 수 있다라고 막 상상한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되게 이 책 읽으면서 좀 동의가 됐어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상상만 해도 이루어지냐. 대충 생각해도 지금 제가 한 얘기들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상상만 한다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는 상상만 한다고 근육질 몸으로 바꾸거나 제가 피아노를 막 잘 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심상화가.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 뭐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나 전철 안에서 악보를 펴 놓고 악보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리딩하면서 손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 피아노 악보를 연습하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면 한 번도 안 쳤던 곡이라도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그게 훨씬 더 진도가 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빨리 연습해야 되고 급할 때가 있으면 악보를 눈으로 읽으면서 이걸 연습하는 걸 상상하는 거죠. 내 손가락을 움직여서 상상하고 나면 칠 때 훨씬 더 한 번도 안 쳐본 것보다는 효과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악보를 보고 연습한다고 해서 피아노가 쳐지진 않는다. 피아노를 연습해왔던 기초 실력을 수년간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심상화만으로도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육을 쓸 줄 몰라요. 근데 매일매일 예를 들면 스쿼트 자세를 몰라요. 근데 매일매일 열심히 스쿼트를 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져서 어떻게 근육이 붙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그 상상만 한다고 해서 약간의 근육들의 반응은 있겠지만 정말로 스쿼트를 한 몸이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생물학의 법칙이 있다. 생물학의 법칙에 위배되는 소망은 실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책에서 말한 부분이 저는 좀 좋았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인과 법칙이랑 생물학의 법칙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끌어당긴 법칙은 쓸데가 없느냐? 뭔가를 의도하고 땡기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한 건 아닌데 저의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저는 의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는 좀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의도는 저한테 그런 단어예요. 이렇게 살짝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살짝 물줄기를 이쪽으로 틔워준다 이런 느낌. 근데 원하는 건 이렇게 가서 꼭 집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좀 집착이 느껴져서 저는 이게 또 트랜서핑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나는 원하지도 희망하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의도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물줄기를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 저쪽이 좋겠어라고 이 방향을 의도한다 정도의 저는 의도한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의도는 필요해요. 왜냐면 심리학에서도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제 책에도 있죠. 의도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훨씬 긍정적이 되고 에너지가 생긴다. 그리고 집중이 된다. 생각의 힘이 필요해요. 저의 경우에도 학원을 항상 매년 녹음해 놓고 그걸 잠자기 전이나 아침이나 명상할 때 들으면서 의도하거든요. 제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근데 이렇게 확언을 하면 안 할 때보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확언을 하면 훨씬 더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고 긍정적인 생각,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확언을 계속 하고 있으면 흩어지고 산만하고 혼란해지고 그런 무의식 중에 불안해지고 과거의 나쁜 패턴을 반복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걸 집중해야겠구나. 뭐 예를 들면 나는 유튜브에 올해 영상을 40개를 올린다라는 확언을 해놨으면 그걸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냥 유튜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튜브를 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좀 더 걱정하거나 무의식적인 불안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것보단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집중하고 그걸 왜 원했는지를 기억해내고
그래서 되게 열정을 더 집중하게 된다. 그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듯이 이것저것 산만하게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딱 집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노력을 하게 돼요. 매일 유튜브에 40개 영상을 올린다라는 확언을 듣고 있으면 아직 지금 몇 월인데 몇 개 못 올렸네? 그러면 내가 이걸 올리기 위해서 언제 시간을 내야 되지? 하고 자꾸 노력하게 돼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업로드하려고 노력하고 지금처럼 또 무편집에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제 작은 체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창조적으로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만큼 원하는 게 뚜렷해지고 뚜렷하니까 노력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만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잘 보여요. 내가 팟캐스트를 해야지 그러면 그동안 못 봤던 팟캐스트와 관련된 정보들이 보이고 팟캐스트 채널들이 보이고 팟캐스트와 관련된 어플들이 보이고 이게 그동안 제가 팟캐스트 하려고 생각 안 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집중하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가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만큼 집중하고 있으니까 영감도 많이 찾아와요. 예를 들면 제가 작곡을 안 할 때 멜로디가 맨날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장르에 어떤 곡을 작곡해야 된다라고 하면 관련 정보가 막 보이죠. 그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에 그랬어요. 아쟁곡을 써야 하는데 아쟁을 만져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음역대도 몰라요. 근데 아쟁곡을 써야 돼.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쟁곡을 다 찾아서 들었어요. 방송이고 mp3고 막 찾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음역대가 가능하구나. 이런 사운드가 나는구나. 이런 연주 기법이 있구나에 막 빠져서 아쟁만 탐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집중하니까 아쟁스러운 선율을 만드는 영감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일이 되어가는 거다. 생각의 힘이 이런 역할을 해낸다. 단순히 앉아서 기분 좋은 느낌만 느낀다고 해서 모든 일이 뿅뿅뿅뿅 마법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의도하고 거기에 돋보기에 초점처럼 열정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만큼 집중하니까 더 많은 영감도 찾아오고 그래서 일이 되어가는 거지 단순히 생각으로 창조한 건 아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면서 생각으로 의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러면 끌어당길 때 뭘 끌어당겨야 되느냐, 뭘 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또 해볼게요. 숨 한 번 쉬고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이게 아무도 없이 하는 라이브 느낌이네요. 라이브를 할 때도 이렇게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원래 안 듣는 설정인 라이브 이런 느낌이네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비공개 라이브도 해서 한번 올려보고 공개 라이브도 해보고 뭔가 아무튼 저도 계속 시도를 하면서 저에게 맞는 방식의 또 기존과 다른 팟캐스트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간이 되기 위한 루틴들을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음.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끌어당기면서 원하면 다 된대.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원해도 되나? 저 사람이 죽길 바래도 되나? 남이 불행해지길 바래도 되나? 또는 막 상처 투정으로 비틀린 마음에서 오는 욕망. 막 내가 너무 미움받고 살았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결핍에서 비롯된 인정 욕구. 이런 것도 원하면 되나? 그냥 마구잡이로 부자가 되고 싶은 걸 원해도 되나? 또는 막 그냥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걸 원하면 되나? 된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원하면 다 된다며요. 그럼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바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책에서는 네 가지의 욕망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하지 않고 싶다도 욕망이잖아요.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뭘 원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뭐 집을 사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뭐 성장하고 싶고 모든 게 다 욕망인데 이 욕망에 단계가 있다. 모든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욕망이 없으면 죽어요. 무망이면 죽잖아요. 희망이 욕망인 거고 뭔가를 희망하는 게 욕망이 없으면 죽죠. 근데 이 욕망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욕심을 철저히 추구하고 정말 욕심에만 몰두해서 욕심을 쫓으면서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여기서 욕심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죠. 막 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또는 그냥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 이렇게 내 어떤 육체적, 개인적 욕망이 가득 차서 그것들을 막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그것만 쫓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집착하는 상태가 1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충족을 하다가 문득 의문이 생긴 거죠. 아마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지속적으로 충족을 못해서
원하는 걸 못 얻었으니까 고통스럽다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문득 의문이 든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그걸 갖고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뭔가 이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단계가 조금 더 물질적인 욕구라면 이제 2단계에서는 이걸 다 얻었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돈, 뭐 집, 차 다 있다고 해도 뭔가 충족이 안 돼. 라면서 이제 무력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단계의 욕망. 세 번째 욕망의 단계는 인간성, 영성이라고 불리는 가치에 눈을 뜨면서 뭐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도 어느 정도 추구하지만 그래도 좀 더 영적인 것, 이 너머의 가치들, 조금 더 성장하는 것, 조금 더 에고라는 작은 내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나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나를 해체하고 작은 나를 해체하고 큰 나를 확장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게 3단계. 마지막 4단계는 최종적으로 이제 우주적인 사랑에 눈을 뜨고 인간을 졸업한 상태다라고 이 책에선 말해요. 그래서 욕심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욕심의 마음을 선명히 볼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의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통 이해를 해요. 우주적인 사랑을 갖고 있고 자아가 해체된 상태에서 갖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뭐 부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엄청나게 그냥 어떤 약간 저는 그렇게 비유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짐승에 가까운 인간 상태에서 성적인이 아니고 성스러운 영적에 가까운 인간까지 이렇게 인간의 스펙트럼이 막 금수 상태, 넌 인간이냐? 두 발로 걷는 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금수 상태인 아주 본능적이고 욕심 많은, 집착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이런 상태에 자기 욕망에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점점 욕망이 진화하는 거죠. 그걸 채우고 나니까 공허해지고 좀 더 높은 욕망, 뭘 내가 추구해야 되지 하다 보면 우주적인 사랑까지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의 진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린 졸업한다, 인간을 졸업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모든 단계의 욕망이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1단계에서의 욕망은 안 원해도 되느냐는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수면력, 식욕, 성욕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에서 자유로워지진 않겠지만 어쨌건 각자의 단계에 맞게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고 살 것이다. 잘하고 있나요? 잘 이해되세요? 또 한번 자기 의심을 하면서 저의 욕망은 뭘까요? 잘 전달하고 싶은데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는지는 확신이 없다. 확신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군요. 계속 해볼게요. 잠재의식, 무의식, 초의식 요 애매한 단어들을 조금 구분해 볼게요. 잠재의식은 요 의식, 우리가 항상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조금 아래에 있는 약간의 무의식, 좀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경계가 애매해서 그걸 하나로 퉁치기도 하고 조금 구분하기도 하는데 의식과 무의식은 명확하죠. 의식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무의식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들, 나의 생각들. 근데 그 무의식의 영역 중에 의식과 무의식의 그 중간쯤에 잠재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했던 생각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반복했던 습관들.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10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운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무의식 중에 운전한단 말이 잠재의식에 그 반복했던 패턴이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되는, 그런데 인지를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잠재의식인 거죠. 뭐 저에게는 피아노도 그렇겠죠.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악보를 봤을 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떤 포즈를 취하고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요게 잠재의식. 근데 잠재의식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는 나도 정말 몰랐던 상상도 못했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뭐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상처나 뭐 전생의 기억 또는 꿈 같은 뭐 혼돈스러운 어떤 지성이나 판단력이 없는 조건 반사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뭔가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무의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잠재의식과 무의식 너머에 초의식이 있는 거예요. 얘는 뭐랄까, 이 책에서는 뭐 우주의식, 일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광대한 영역의 의식, 뭐 전체 우주의 의식과 연결되는, 뭐 칼융이 말한 집단의식, 이런 말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저도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상위자라고 말하고 상위자 위에 초의식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책에서는 초의식이 상위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의식, 그 밑에 약간 무의식적 패턴이 된 잠재의식,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어떤 사건들이 있는 무의식,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우주와 연결되는 아주 광활하고 거대한 의식, 신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음. 이런 용 이걸 지금 제가 왜 얘기했죠? 잠재의식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30이 되면 늦었다. 빨리 애를 낳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우리가 학습이 됐죠. 또는 뭐 '여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학습된 것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다.' 뭐 '남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들 때문에 생기는 욕망도 있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30살이 되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겠다. 뭐 부모님을 봉양해야겠다.' 뭐 이게 선한 의도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나에게는 불리한 쪽의 잠재의식들도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여자는 남자 말 잘 들어야 된다거나 말도 안 되겠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방송 내용과 연결해서 여자는 남자기 나름이다거나 이런 잠재의식이 있다면 이런 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욕망으로 발현하겠죠. 음. 그리고 무의식 때문에 원하는 게 생기기도 해요.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 마음에 되게 큰 구멍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제가 뭐 계속 쉬지 않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그 쉬지 않고 남자를 사귀었어요. 왜 그랬냐? 제 무의식 안에 사랑받고 싶은 너무 커다란 구멍이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그 사랑을 충족하고 싶은 5살, 6살짜리 꼬마? 유기되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기되는 공포에 있는 무의식을 갖고 있는 꼬마가 있었고 그 꼬마가 끊임없이 내 보호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계속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다, 남자친구가 없으면 안 된다로 반영이 되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잠재의식 수준에서 원하는 것들 또는 무의식의 큰 트라우마나 상처로 인해서 원하는 것들, 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게 아닐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 중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이 뭔가 뒤섞여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뒤틀려 있는 또는 사회적인 학습화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는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도 있다. 그러면 그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꼭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되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잠재의식의 생각에 묶여서 30살이 돼서 결혼을 했어. 그럼 행복해지겠냐는 아니잖아요. 그 네.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 그러면 이제 초의식 단계를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일단 제가 써 놓은 대로 얘기해 볼게요. 음. 초의식을 활용한다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은 그렇다면 잠재의식과 무의식 단계에서 끌어당긴다고 해서 끌어당김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집착하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상상하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어 그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고 되기가 되게 어렵다? 잠재의식이나 무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집착을 없애기가 되게 어려워요. 집착을 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걸 되게 강하게 쥐고 있는 어떤 상처나 뒤틀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 되게 들러붙는다. 그래서 편안하게 끌어당겨지진 않는다. 근데 초의식을 활용할 때 이 책에서 이제 진정한 끌어당김을 할 수 있고 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물질적 욕망, 아까 얘기했던 1, 2, 3, 4단계 중에 1단계나 2단계에서 끌어당긴다고 한다면 초의식을 활용할 수 없겠죠. 초의식을 활용하려면 이제 인간성, 영성이라는 것들의 가치를 이렇게 가치에 추구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정도는 돼야 초의식을 끌어당겨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단계쯤이 되면 굳이 그렇게 뭘 욕망하진 않게 돼요. 이제 이 1단계, 2단계 욕망들을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대단히 뭘 가지려고 되게 노력하지 않아요. 초의식을 활용할 때. 근데 그래서 더 잘 끌어당겨지긴 되는데 무엇을 끌어당기게 되느냐? 3단계쯤에 돼서 끌어당기는 초의식은 이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어떤 비틀린 욕망들이나 상처로 기원된 욕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거.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결국 세상에 대한 사랑, 온전한 헌신, 어떤 신의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초의식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두려움이나 내 결핍을 넘어서 나라는 작은 자아를 넘어서 이 삶에 이 세상에 내가 이 땅에 온 소명에 헌신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우린 초의식과 만날 수 있고 초의식의 도움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어난다. 잘 이해가 되고 계실까요? 댓글로 좀 막 써주세요. 혼자 하고 있으니까 막 라방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막 듣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초의식은 영적 가이드인데 이 초의식이 우주 의식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너의 방향은 네가 이번 삶에 온 목적은 너의 방향은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쪽이 어디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랑이죠.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그거 하나의 목적으로 이 책에서는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말했고 저는 사랑이라고 이해해요. 사랑의 방향으로 나를 보내는 거죠.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고 이 우주의 인과 법칙을 그리고 노력하는 것을 인내를 이런 법칙들을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결국 나를 초월해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끔은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것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안 주기도 해요. 왜냐면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마치 제가 19년에 책을 내기를 의도하고 노력했지만 5년 후에 책이 나온 것처럼 그 5년 동안 제가 배워야 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저의 성장에 제가 깊어지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일부러 초의식은 나를 괴로운 상태로 몰기도 하죠. 초의식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저는 그냥 내 영혼, 내 내면의 가이드? 내면의 지혜? 나를 이끌어주는 수호천사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수호천사가 하는 역할은 때로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내 소원을 안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하기도 하고 네,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야 우리가 성장을 한단 말이죠. 안 힘들면 성장을 안 하잖아요. 일부러 괴로운 상태로 몰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오늘 주제가 초의식이어서 조금 더 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항상 인생 계획을 세워두고 온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세상에 올 때, 아, 지난 생에서는 이런 걸 했으니까 이번 생에서는 이런 걸 해야지 라고 인생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 목표에 맞는 줄거리도 짜고 그에 필요한 뭐 부부나 부모님이나 뭐 만날 사람이나 뭐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하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삶에 오고 나서 내 영혼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초의식이 하는 역할이 내 계획에 맞는 욕망인가? 그걸 잠깐만요. 제가 써놓은 거고 확인할게요. 다른 얘기군요. 우리가 이미 인생 계획을 세우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계획을 세우고 와서 딴짓거리를 할 수도 있죠. 막 나는 막 맛있는 것만 많이 먹고 싶어. 나는 막 사랑받고 싶어. 뭐 다른 것들에게 막 되게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다른 것들에게 집착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욕망이 진화하고 진화하고 성장한다면 우리는 난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이 삶에서 해야 되는 게 뭐지?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할래라는 좀 더 욕망이 진화된 3, 4단계의 욕망을 원하게 될 거고 그때 우리의 초의식은 가이드를 할 거다. 근데 이 가이드를 받으려면요. 보통 이 책에선 꿈에서 가이드를 해준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평소에는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내 의식이 꽉 차서 내 생각이 꽉 차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 초의식의 가이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열어야겠죠. 의식의 생각이 꽉 찬 것들을 열어야 되고 그 꿈처럼 완전히 이렇게 의식이 해체되어 있는 의식이 잠자고 있는 상태가 돼야 초의식의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평상시에도 좀 마음을 비우고 좀 무의식적인 상태, 좀 헐렁한 상태, 이 의식이 쫀쫀하게 쫙 쥐고 있는 걸 좀 풀어주는 상태가 될 때, 한마디로 멍 때릴 때, 좀 더 고요해지고 명상하면서 내 머리를 비울 때, 그럴 때 좀 초의식의 안내나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다. 와, 또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저 오늘 한 30분 할 줄 알았는데 왜 42분이죠?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망하더라도 10번은 계속 해본다가 저의 목표였고, 아직 10번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뭐 초의식에 대한 얘기, 끌어당김의 법칙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예요.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그냥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럼 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뭘 원해야 되지? 1, 2, 3, 4단계의 욕망 중에 뭘 원해야 되지? 근데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도 1단계 욕망을 원하면 원해야죠. 인간이니까. 왜냐면 그걸 채워야 2단계의 욕망이 생기는 거고 그걸 채워야 마치 그거 뭐죠? 이 법칙 이거 까먹었어요. 욕망의 이거 5단계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처럼 식욕, 수면욕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자아 성취의 5단계 욕망을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욕망에 단계가 있긴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의도하고 끌어당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1, 2단계 욕망이 충분히 채워져서가 아니라 아마 저도 이번 생에 온 목적이겠죠. 어떤
이나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습관이나 사회적으로 학습돼서 내가 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이라거나 무의식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욕망보다는 내가 태어난 목적에 맞는 영혼의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을 찾고 싶고 그 방향대로 가고 싶은, 그리고 작은 나를 초월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을 좀 더 배우고 싶은 욕망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게 뭐 우리가 진화한 영혼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끌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지? 이 세상에 왜 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안내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삶에 온 목적을 정말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해 봐야지.' 라는 단계가 있었고, 지금은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 자체를 좀 침묵하고 기다릴 때가 많다?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떤 욕망을 따라가야 되는지, 욕망을 뭘 해야 되는지를 찾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욕망이 1단계 욕망인지 2단계 욕망인지 3단계 욕망인지, 물론 그것에 제가 1, 2단계는 원하지 마, 3단계만 원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1단계 욕망을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단계 욕망을 원하는지를 제가 좀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을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태어난 이 영혼의 방향, 내 태어난 목적에 맞는 욕망을 찾아내려고, 그 의도를 찾아내는데 좀 더 시간을 들인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초의식의 안내를 받으려면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있기도 해야 되는데, 제로 포인트 또는 플러스 포인트로 만들긴 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공허하고 뭔가 자책, 자학득, 자존감이 낮고 이런 상태에서는 초의식의 목소리, 나의 영혼의 안내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해야 되지? 를 찾기 위해서 나를 항상 제로 포인트나 플러스 포인트로 만들어야 된다. 플러스의 영역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 내 에너지의 레벨을. 그래서 그러려면 칭찬 일기를 쓰거나 감사 일기를 쓰거나, 저의 경우에는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이제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들을 다 배수구를 비워내거나, 또는 모닝 페이지에 준하는 명상을 하거나, 이런 비움을 일상적으로 해야만 뭘 원하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저는 이것을 찾기 위한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방향을 잃었을 것 같을 때 다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요 상태로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가끔은 방향을 잃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혼란스러울 때 빨리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100%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혼란스러울 때 또 기다리면서 또 나를 플러스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이걸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되게 어 말하다 보니까 꼬이는데요. 뭘 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중요성을 모른다는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해야 될지, 나는 뭘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를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삶이 선명해지고 어떤 직관이 뚜렷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게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난 역할을 다 해내는 걸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결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과율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연히 마법처럼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게 된다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노력.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강구하는 게 어쩌면 노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고 싶다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식이도 조절하지 않고 내 감정도 케어하지 않는데 살이 빠지는 일은 없잖아요. 노력해야 된다. 저도 어쩌면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이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말라고 말한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노력하지 않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심취해 있는 경향이 있다? 나도 그런 시절 그런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소망 달성의 비결은 적절한 노력이다. 마법의 지팡이 따위는 없다. 잠재의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초의식이에요. 초의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의 노력을 잊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성공에는 지름길이나 마술이 없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엉뚱한 노력은 의미가 없다. 무엇이 적절한 노력인지를 알려는 태도 역시 노력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 줄만 더 읽을게요. 소망이나 목표를 확실히 정해두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몇 가지 작은 목표를 나누어서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가 얻어지고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지 보이게 된다. 네, 이 책에서도 노력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소망을 달성하는 비결은 노력이지 끌어당기면 법칙이 아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정해두고 잘게 잘게 쪼개서 그거를 실행할 때만 다음 스텝이 보이거든요. 실행을 안 하면 여기까지 가는 스텝이 안 보여요. 일단 실행을 해야 돼요. 해야지 다음 스텝이 보이고 끌어당기는 법칙에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하잖아요. 이 실행 안 해보면 구체적인 상상 자체를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뭘 행동해야 될지 알려면 일단 행동을 해야 된다. 제가 책에서 썼다가 뺐던 내용이 있는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끌어당긴다고 해서 하늘이 도와주진 않는다.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정성이 지긋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 돌 위에도 풀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정성이 지긋했기 때문에 돌 위에 풀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즐겁게 원하는 걸 얻는다라는 일은 없다. 왜냐면 정말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과정을 겪어내는 게 결국은 즐거움이라는 걸 아는 거? 저도 지금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고통이 아니고 벗어나야 될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재밌는 거라는 거. 원래 게임은 승리하는 게 재미가 아니거든요. 승리하는 과정까지의 그 다사다난함이 재밌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라는 거. 이걸 자꾸 우리가 배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삶의 재미의 핵심이라는 거. 저도 이걸 아침마다 자꾸 되새기고 있어요. 사는 건 힘들고 빨리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뤄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지고 볶고 막 복닥이는 것이 바로 네. 잠깐 지금 오류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까지 촬영하고 날아가나 하고. 그 복닥이는 것이 삶의 오히려 재미라는 거. 내 영혼은 그걸 원하고 있고 그걸 체험하려고 여기 왔다는 거. 네. 여기까지 51분간 제가 혼자 떠들어 봤는데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팟빵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또 어떤 새로운 발견하셨는지, 또 이 방송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건의사항도 좋습니다. 마음 열고 들을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진짜 궁금합니다. 남겨주세요.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다 확인해 볼게요. 다음 방송 광고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애니어그램 강사 나로님과 함께 나로님이 추천하는 북토크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릴라 소식도 전할게요. 수지 애니어그램 원데이 워크숍이 5월 23일 3일 후에 있네요. 5월 23일 금요일에 명동인가 충무로에서 아마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나로 강사님이 9가지 종류의 카드를 뽑으면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아주 흥미롭고 재밌고 깊은 시간이 될 거예요. 5월 23일에도 있고요. 6월 28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수업이 드디어 오픈이 되었어요. 카멜 코치님이 진행하는 사랑과 애도의 글쓰기 워크숍 다시 안녕이라는 프로그램이 6월 6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로 알고 있고요. 애도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는 반려동물 무엇이 되었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애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아직 마음에 슬픔이 아픔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서 애도를 충분히 치유하고 또 표현하면서 하는 과정, 치유의 과정, 글쓰기의 과정을 거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6일날 신청 시작하고요. 릴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쳐보겠습니다. 제가 당황하면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또 길어진 것 같아요. 혼자서 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함께 해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클로징 멘트 해보려고 합니다.
클로징 멘트는 저의 블로그 제목이자 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스트 원이 아닌 이 삶에 온 나만의 소명을 다하는 온리 원으로 살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